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화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 3가지, 다시 말하면 해외 투자 독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그리고 토비스 도입, 이 3가지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죠. 외환 보이고 쌓기입니다. 한국이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실효성 있고 적절한 방안은 역시 제가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던 외환 보이고 쌓기입니다. 외환 보이고 쌓기가 정답입니다. 외환 보이고 쌓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으로서 각각 외국한 평형기금과 또 통화계정의 자금을 이용해서 외환 시장에서 거액의 외환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기관이 정부나 한국은행이 원화를 풀어갖고 외환을 매수한 뒤에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형태를 보유하면 그것이 외환 보유가 증가분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이제 외화분이 감소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외환 보이고 쌓기는, 외환 보이고 쌓기를 한다는 얘기는 외환시장에 정부나 중앙은행,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외환시장에서 그 외환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계속 사들이는 거니까 이 사들이다 보면 당연히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율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시켜가지고 그 경제로 하여금 고환율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고환율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者중에는 또 상당수가 외환 보이고 쌓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이고 쌓기는 외환 보이고 쌓기를 하게 되면요, 특히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 쓰는 거 말고 이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쉽게 말하면 돈 찍어가지고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게 되면 그 찍어낸 돈이 민간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본원 통화가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화가 증발됩니다. 통화가 증발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기존 경제학 개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외환 보이고 쌓기를 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왜 통화량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물건값을 올려야 되니까,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잘 안 팔리니까 수출이 경쟁이 약화되고, 반대로 외국 물건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아지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무위로 끝나요. 경상수지 흑자를 무위로 만들 것이다. 외환 보이고 쌓기 해봤자 큰 도움 안 된다 라고 기존 경제학者중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환 보이고 쌓기는 아주 꼭 필수 불가결한 부분까지만 쌓아놓고 나머지 쌓는 거는 바보짓이다. 잘못된 일이다. 통화 증발로 이어져갖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무위로 만든다.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할 겁니다. 그럴까요? 제 견해입니다. 외환 보이고 쌓기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안 그러면 적절한 보완책을 수반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피하면서 고환율의 효용을 누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저희 견해입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혹은 적절한 보완책을 쓴다면 고환율의 효용을 누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번 봅시다. 외환 보이고 쌓기가 통화 증발, 자, 엄밀히 말하면 본원화폐 총액 증가죠. 일단 본원화폐 총액을 증가시켜 놓는 거죠. 외환 보이고 쌓기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외화를 사들이니까 찍어낸 돈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바로 나가는 거 그 자체는 이제 본원 통화가 증발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통화, 신용 창조의 과정 거쳐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 통화 증발에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외환보유고 쌓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화 증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적정한 규모의 통화 증발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큽니다. 크게 되면 처음에 나이가 어릴 때는 작은 옷을 입고 있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몸집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옷 그대로 입힙니까? 아니잖아요. 큰 옷 입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 성장한 규모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통화도 늘어나줘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경제에서의 통화 증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물론 적정한 규모죠. 적정한 규모의 통화 증발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이런 통화를 우리가 흔히 성장통화라고 그럽니다. 성장통화. 자, 외환보유고 쌓기는 첫째, 그러한 성장통화 공급의 한 경로가 됩니다. 어차피 성장통화를 공급해야 된다면 외환보유고 쌓기를 하게 되면은 그 외환보유고 쌓기의 그 경로를 통해서 성장통화가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통화 공급의 한 경로가 되는 겁니다. 네, 한 경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보유고 쌓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또 고환율이 유지가 되니까 수출이 증가해서 수출 증가 통한 고율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수출 증가를 통한 고율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보유 쌓기를 하니까 외환보유가 증가하면 대외 건전성이 증진되는 거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외 건전성 증진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 대외 건전성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거, 또 외환보유고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대외 건전성이라고 제가 대외 건전성 증진이라고 표현했죠. 외환보유고 쌓기가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대외 건전성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세 가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일석삼조. 일석이조는 돌 하나 던져가지고 두 마리의 새를 맞춰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외환보유고 쌓기는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만일 외환보유고 쌓기의 과정에서 통화 증발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면 외환보유고 쌓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로에서 상세적인 통화 환수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통화를 공급하고 통화를 증발하고 또 이렇게 환수하는 그 경로가 외환보유고 쌓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환보유고 축내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 대출 제도라거나 공개시장 조작 방법이라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또 금리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기준금리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경로에서 상세적인 통화 환수를 시도해야지 쌓기를 줄이면 그 규모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외환보유고 쌓기를 중단 혹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 통화 증발이 과도해진다면 다른 경로에서 상세적인 통화 환수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정책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글로벌 통화 전쟁 상황에서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외환보유고 쌓기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외환보유고 쌓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 외환보유고 쌓기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